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한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6.25 전쟁 발언에 발끈하며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겨냥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시작된 일본 수출 규제가 약 4년 만에 해제되는 겁니다. 대선 과정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법을 보고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측근들이 한 일을 몰랐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북 전주의 학교와 저수지, 아파트에서 시신 4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가족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게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이 내리막길을 질주해 등굣길 초등학생들을 덮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뜨리면서 사고가 난 건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에 초속 15m 이상, 동해안에는 25m가 넘는 돌풍이 분다는 예보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 국빈 방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제기된 북핵 억제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공유라는 대통령실의 평가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간 인식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전보다 더 강화된 억제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정보와 실행 방안 등을 공유하며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의 정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 정의로는 핵 공유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의하는 핵 공유 개념은 핵무기 통제와 관련이 있는데 선언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혀 미국 전술핵을 영내에 배치한 나토식 핵 공유와 차이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선언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주변의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한미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국민이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미국 양측 모두 핵무기를 실제 배치하진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조치 등을 통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는 가능하지 않다며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와 한미일 3국 연계 강화를 확인하면서 일본의 핵 공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핵 공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비핵 3원칙과의 관계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6.25 전쟁 발언에 발끈하며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한미 정상의 타이완 관련 언급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응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주중 한국 대사관 2인자인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미국은 해상 초계기를 보내 타이완 해협을 관통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위험 제조자라고 비난하면서도 외교관 초치와 같은 공식 항의는 없었습니다. 中国人民解放军东部战区组织战机对美机全程跟监，严密防范警戒。 앞서 지난 23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수역에선 양국 해안경비정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중국을 겨냥해 불법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등을 언급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Stay clear from our passage in accordance with the collision regulation. Over. China has started over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타이완과 필리핀 등에서 미국에 포위당한다고 여기는 중국. 한반도 해구산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면서 한국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의 장진호 전투를 기적적 승리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도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任何一个国家、任何一支军队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必将碰得头破血流。 미국이 북핵 대응을 통해 중국도 함께 견제하는 것처럼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한국 때리기도 잦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들이 나온 가운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와 선전 매체들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현지 시각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 추진은 두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고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일본 총리의 방안은 지난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5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추진은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에 앞서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한 데 이어 일본도 우리나라를 재포함시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상호 간 수출을 규제한 지 4년 만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에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알린 게시글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혀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달 들어 한일 간 수출 정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고 우리 측에 실제로 조처를 하자 나온 반응입니다. 日本としては従前より国際的な枠組みに基づく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していますが、韓国側がこれを認め、従来の措置を適切に見直すことについては歓迎いたします。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은 2019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피고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나아갔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까지 해빙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시기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오면서 이에 화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가기 결정 등 공식 절차가 남아있어 이르면 6월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YTN은 오늘과 내일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팩트체크합니다. 먼저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뒤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했고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끌려왔다는 표현을 빼기도 했는데요. 과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호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3주 뒤 나온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점유율 높은 도쿄 서적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고쳤습니다. 다른 두 개 교과서는 일본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거나 일본에 데리고 와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강제 연행됐다거나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일본 외무상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의 교과서 검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기술할 것. 2021년 4월 스가 내각이 강요회의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는데 이번에 도쿄 서적 교과서는 이 기준을 따라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교과서 검정 기준인 일본 법원의 판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3살에서 14살 사이였던 원고들을 기망 혹은 협박으로 정신대원에 자원시킨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강제 연행이었다고 해야 한다. 또 가혹한 노동과 빈약한 식사, 외출과 편지 제한, 급료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 노동이었다고 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사망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일은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의해 생긴 손해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가해국의 법정에서 가해국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해국의 판사, 가해국의 법원이 불법을 인정했다. 아주 상세하게 이것이 강제노동이고. 고등재판소는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해 결국 손해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연행의 역사를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それは子どもの頃からやはり刷り込むっていうんですかね、ずっと聞い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し、
子どもがそういう話をしていれば親もですねよく分からなければやっぱり教科書にそう書いてあるっていうのは歴史認識として定着するんですね。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동원의 강제성을 지워가는 사이 일본의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 무역기구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 기구는 현지 시각 28일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패널 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전달보다는 0.1%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2월 5.1%에서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어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타이완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타이완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해 타이완의 1인당 GDP가 32,811달러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며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며 타이완은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씩 성장해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지도부의 이딴 설화로 비판받은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부 기강 잡기에 본격 돌입합니다. 모레 1일 첫 회의를 여는데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당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인선이 완료된 이후 처음으로 윤리위원 9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전주의 의원이 부위원장을 선임됐고 7분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황정근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가 미뤄졌던 만큼 일반적인 상견례 외에 추가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가 관심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기념일 폄하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최고위원과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충무일인데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에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발언으로 설화에 휩싸인 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안팎의 징계 요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김구기념사업협회에서 공식 사과 요청했는데 거기에 거절하시는 걸까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의힘 당규는 당의 위신 훼손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도 당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두 사람의 이딴 구설로 지지율 하락 등 당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경우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의힘 윤리위는 여권 지도부를 겨냥한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 후속 과정이 이어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대한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사실상 총선 공천은 멀어집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 확보 등 외연 확장이 절실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여권 지도부가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윤리위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정책 연설을 진행했고요. 그때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선 핵을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 개념의 업그레이드다라고 말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가 정리 안 되면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벗어나야 한다. 이런 대답을 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을 기반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귀국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을 하긴 했지만 당내 불안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공천 물갈이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 결자 해지를 바라던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바람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서둘러 귀국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적까지 내려놨지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충분히 논의해서 더 긍정적인 방안이 어떤지 고민을 해봐야죠. 당 지도부로서는 아직 명백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출당 등 엄중 조치를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의원총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이 문제를 정말로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지만 본격적인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는 거 아니냐 당내 위기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대표 주자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그런 녹취가 나온 거죠. 이제 운동권 출신들도 믿을 사람들이 없구나. 저것도 부패했구나.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당내 친명 비명 개파 신경전으로 내년 총선 현역 물갈이에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공천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수도권 지역 A 의원은 검찰 소환이 본격화되면 조사 대상이 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또 B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이것은 아마 총선에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판갈이 신호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 논란과 맞물려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만큼 이번 일을 오히려 쇄신 기회로 삼자는 황골탈퇴론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질서 있는 퇴진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 제한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2017년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또 전 의원 역시 대기업의 e스포츠협회 기부나 후원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금융당국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된 투자업체 대표 라더견 씨는 언론을 통해 자신도 피해자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은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통장 잔액을 공개한 라더견 대표.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 수익 낸 사람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 계좌가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손실이 더 커졌겠죠. 그럼 제가 그 월요일 날 폭락 나올 줄 알고 사는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갑작스러운 폭락에 수십억 원을 잃었다는 건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YTN과 연락이 닿은 한 투자자는 50억 원을 넣었다가 신용매수로 150억 원의 빚을 졌다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라 대표가 비싼 값에 지분을 넘기고 이득을 본 계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투자자들 대다수는 절세 효과가 있다거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라 대표 일당의 권유로 돈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금 이상으로 손해가 나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당으로 지목된 라 대표 등 6명을 다음 주 예정대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폭락 사태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골프업체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큰손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생후 40일이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검 결과 머리뼈가 부러져 있었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40일 된 갓난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은 소방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숨을 쉬지 않던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대가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틀 만에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귀와 위쪽 머리뼈가 부러졌고 출혈이 생기며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4살 친어머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모의 지인과 일부 주민들도 학대 정황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아이를 굉장히 예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집이라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부모의 학대 외에는 달리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후 40일로 홀로 움직일 수 있는 연령이 아니고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더라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남편도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환경미화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집히며
3에서 4m가량 구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 병원 권역응급센터 1층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병원 출입문과 유리병, 내부 집기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AI의 지시를 받고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잘못 발송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38분쯤 서울 종로구청은 시민에게 밤 9시 5분에 지진이 발생했고 추가 지진 발생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 문자는 당직자의 실수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로구청은 밤 9시 47분에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실제 상황이 아니라며 훈련 메시지임을 알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밤에 울려 퍼진 긴급 재난 문자 알람에 놀라 소방과 언론사에 지진 발생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음식점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사를 하던 60대 남성 손님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 이 부탄가스에서 가스가 새나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에 초속 15m 이상, 동해안에는 25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린 비로 산불 위험 지수는 다소 낮지만 양간 지풍이 나타나며 동쪽 지역은 산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에 태어난 아기가 또 줄면서 2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출생의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내수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출생아는 1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7%나 줄어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감소세가 7년 넘게 이어지면서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감소폭에 지난해에만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가 침체해 내수 시장에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김제시가 한때 26만이었는데 지금 8만 한 5천입니다. 10만 지나가니까 영화관이 사라져가요. 8만 지나니까 응급실이 사라져갑니다. 분만실이 사라져가고요. 정부와 전문가는 내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인구 정도는 유지가 우리 인구 감소율에 따르면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현재 인구는 5,100만여 명이지만 이 적정 수준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지금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2041년이면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70년에는 자연 감소 규모만 5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고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이런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등 장기적 대책은 고사하고 보육 등 가족 예산 비율조차 OECD 평균에 못 미쳐 현실 인식과 정책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노원구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하는 등 일부 지역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를 마치고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주공 1단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최고가에 비해 10억 원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최근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가 최근 48억 2천만 원에 팔려 지난 1월에 비해 5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대지 지분이 넓은 경우 50억 원대 중반까지 호가하지만 꾸준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지금 꾸준히 있어요. 꾸준히 있는데 매물이 별로 없어요. 한 55억도 부르긴 하는데 최한 53억 정도 줘야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가격은 좀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노원구도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특수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는 5주 연속 강세를 보였고 근처 화성, 오산, 평택도 수혜를 입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서초구 서초동, 성동구 성수 일동 등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최근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 상승세를 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지만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기준금리 진정세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요가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입지와 발전 가능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도 약세가 지속됐지만 하락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11주째, 서울은 14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하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20, 30대 청년층이 빚은 들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청년층이라도 부채 수준에 따라 소비 감소 폭은 차이가 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년과 2021년 20, 30대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대출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청년층의 대출은 주택에 집중됐는데 총 대출 중 주거 관련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주택 구입 여력이 부족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증가는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청년층의 연체율이 중장년층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청년층 소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30만 원, 30대는 20만 원인 반면 50대는 8만 5천 원, 60대 이상은 3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20대의 소비 감소폭이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하는 등 소득 수준보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컸습니다. 이제 청년층의 경우에는 저축이 부족하고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현재 소득에만 의존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소득에 충격이 왔었을 때는 소비를 급격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청년층이라도 부채 수준에 따라 소비 감소폭은 차이가 컸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부채 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 원 줄어든 반면 빚이 없는 청년은 2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부채 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신용층은 연간 소비가 54만 원 감소했습니다. KDI는 청년층이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래 소득을 대출 규제에 반영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의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러시아가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2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봄철 대반격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 이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의 9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여러 층이 없어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в цьому будинку повністю практично знищений перший під'їзд. В цьому під'їзді проживало, за попередніми даними, 109 осіб, 46 квартир, 27 повністю знищені. 최소 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무색해집니다. Всі з одного заводу, всі з 93-го року, як дом здали, ми всі заселилися, всі свої. 수도 키이우와 중부 드니프로, 크레멘추크, 남부 미콜라이오 등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50일 만입니다.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봄철 대반격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Далі питання за Генеральним штабом, за командуваннями, починаючи від генерала Залужного і його колегами, генералам по напрямках АТО, ОСУВ. Як тільки буде Божа воля, погода і рішення командирів, ми це зробимо.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겨울 이후 정체된 전선을 돌파하고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봄철 대반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서방 각국으로부터 현대식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원받았고 이들 무기를 다루기 위한 병력 훈련도 최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변 조직은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해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문의만 150건이나 들어올 정도로 환자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치료비가 5천만 원에 달해 건강보험이 빨리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수술실처럼 보이지만 수술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도입된 중입자 치료기의 첫 치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전립선암 2기의 60대 환자로 12번에 걸쳐 1.2cm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습니다.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아무런 거의 없거든요. 뭐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중입자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장기에 손상은 안 가니까.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만 골라 정밀 타격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피부를 통과할 땐 에너지를 최소화했다가 암세포에 도달하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브래그 피크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20m나 되는 가속기에서 탄소 원자를 빛의 70% 속도로 가속하면 암을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방사선과 양성자 치료보다 암세포 제거 능력이 2~3배 높고 이 때문에 치료 횟수도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냥 병원에 출퇴근하시면서 하루에 한 2~30분 정도 그렇게 치료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전립선암부터 적용됐지만 앞으로 치료 대상을 점차 늘리면 3대 난치암으로 불리는 췌장암과 폐암, 간암의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데이터가 이전에 그냥 엑스레이로 치료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는데요. 더 나은 성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치료를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5,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해 암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세암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의 부산기장암센터와 제주대병원도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한미 정상의 이 워싱턴 선언 채택과 관련해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반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아주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약화된 선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팝이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무대와 음악 전문 월간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10대 아이들을 초경쟁 사회로 매너물며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공장식으로 아이돌을 운영한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대책은 없는지 차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최초로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를 장식하며 캘리포니아를 핑크빛으로 수놓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블랙핑크의 무대에 잇따라 찬사를 보냈고 생중계된 공연 영상에는 실시간 접속자 2억 5천 명이 몰리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We are so happy to be back here. It's actually crazy how just within the 4 years we made it from Sahara to main stage, and it's just like a dream, and it's because of you guys. We love you, Coachella. 미국의 저명한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이달의 잡지 주제를 K-팝의 미래로 선정하며 한국 음악 산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표지 모델로 세우며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주목할 만한 K-팝 그룹 12팀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K-팝의 성장 뒤에 감춰진 그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최근 세상을 떠난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의 비보를 다루면서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0대 연습생 시절부터 극한의 경쟁 환경에 내몰리고 가까스로 데뷔해도 엄격한 통제와 빡빡한 일정에 가수가 아닌 개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가요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소기획사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티스트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은 사실 작은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공공재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을 협회를 통해서 하고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회사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는 게 결국 산업 환경 개선과 동시에 아이돌 퍼포먼스 위주에서 벗어난 K-팝의 외연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환불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불은 둘째치고 교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표 버리고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극장 측이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아 관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무슨 일 있어갖고 오면은 교환 환불 되죠? 이미 하실 필요가 없죠. 바꾸실 거면요. 매표소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저녁거리 낌 없이 안표를 판매합니다. 몇 개 살려고 그래요? 한 4사람 정도. 4장 32,000원. 바로 옆 골목으로 돌아가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을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히 거래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안표상을 경찰만은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안표장사들이 소송 안 하는 게 짜증나서 뭐 이런 거 단속 안 하나요? 신찰차에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 있거든요. 하지만 파출소와 극장까지의 거리는 걸어서도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상영 1시간 전부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통로를 다 채우고도 들어가지 못한 관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대로 만 18세로 하되 고교생의 경우 극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저씨 저요. 저기 갔었는데 저 극장. 저기 아저씨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민등록 같은 거 네. 왜 갔는데?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이번 주말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밤부터 내리는 비까지 더해졌는데요. 오후 시간대 비는 그칠 전망이지만 나들이길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비 때문인지 평소 같은 시간대에 비해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정체가 살펴지고 있는데요. 점차 노란색 서행 구간도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고 구간부터 만나봅니다. 100번 수도권 제2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암터널 내부 승용차 사고 처리가 길어지면서 현재 2차로와 3차로, 4차로까지 막혀 있습니다. 뒤쪽 정체가 상당한데 터널 진입 전부터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경기동 쪽은 판교 방면으로 정체가 증가하면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까지 힘겹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합니다. 요금소 지나실 때 전방 주시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과 안산 그리고 비봉을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서해대교 건너기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종 일대에서 8km 구간 차 간격 바짝 좁히고요. 52번 광주 원주선 역시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 건너기 상당히 버겁습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 일대 힘겹습니다. 빗길에는 20% 이상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서쪽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 보이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돌풍과 벼락도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남,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5도고요. 낮 기온 지금과 큰 차이 없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기와 영서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